인류 문명의 새벽이 열리고 인류 문화의 순수 원형이 살아있던 시대.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만나 우주 만물을 이루고 세상을 밝히니 인류 문명의 새 장이 열렸다. 그 후 인류의 문명은 오랜 세월을 두고 진화해 왔다. 비로소 우주의 변화 원리인 음양오행의 법칙이 동서양의 문명, 나아가 인류 문명의 근원으로 하나가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서양 문명의 만남. 현대 디지털 문명의 바탕인 이진법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첨단 과학의 21세기. 우리는 왜 5,500년 전의 포키씨를 주목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대 사회를 이루는 디지털 문명의 근원에 인류 문명의 시원 태호 포키씨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포키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포키씨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구지산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천수에서 4시간을 달려 구지산 인근 마을에 도착한 취재팀. 중국 문헌과 지도 하나만을 의지해 찾아 나선 길. 구지산으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离这儿就赤山远不远？我就上，只有赤山。丑吃山，就我不得，仇池山。丑吃山知道吗？头子噻，是头子噻，头子噻，铁锅子我就还不得，不晓得。哦，是吗？你猜的呢？你抓的呢？晓得噻，仇池山。头子噻，头子噻，在下面呢，头子噻还远着的，那还远着嘞，还下边去的，哦，那还远着的呀。头子噻还远着的，离这儿多远？啊？离这儿多远？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멀다는 말만 반복할 뿐 윤창열 교수 일행에게 속 시원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 要久的了我，为啥远着的？为啥有？ 구지산에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느 만큼 가까이 온 것일까? 新庄不知道。洛邑，洛邑。 안내 표지판조차 없는 시골 마을. 외지인들의 발길도 닿지 않을 것 같은 첩첩산중. 윤 교수 일행에게 마을 주민들은 별 도움이 되지 지금 우리가 못했다. 천수시 진성구는 다 지나가지고요. 서화현 경내로 들어와가지고 서화현성을 지나서 지금 하패를 지났고 그 로위, 그 루오위는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따수 옆에 그 구지산이 있으니까 뭐 한 1시간 반 정도 뭐 정도 가야 되겠네요. 谢谢啊。 오랜 탑사 경험으로 지리적 감각을 익힌 윤창열 교수. 지금부터는 그저 감각만으로 구지산을 찾아 나서야 할 판이다. 어느새 비포장길로 접어들었고 취재팀은 깊은 산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您这河坝一直走，大概还有多少公里？还有20公里啊！还有20公里啊，就是沿着河坝走。好的，谢谢您了啊。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량을 만나면 그때마다 불러 세워 구지산의 위치를 물어보는 취재팀. 구지산이 가까워질수록 생각지 못했던 난제들이 제작팀을 가로막는다. 얼마 전 쏟아진 폭우 때문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길을 없애버렸던 것이다. 이런 오지에서 만에 하나 차량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그야말로 큰 낭패다.
이럴 땐 자동차가 먼저, 사람은 그 다음이다. 哎，你牵他一时，慢点慢点。 조심조심 물웅덩이를 건넌 취재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한다. 천수시에서 지도상으로는 얼마 멀지 않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산속. 구지산이 저 끝 어딘가에 있다. 남성시대 문헌에 따르면 복희 씨는 구이에서 태어나 성기에서 자랐다고 전해진다. 구이는 구제의 다른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서기 983년 중국 송나라 때 태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태평어라면은 구지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는데 구지산은 사방이 막히고 고립되어 있으며 복희 씨가 태어난 곳이라 기술하고 있다. 我们想起九尺国故志，按不是，我们想这个九尺山，抽石山不去这，不是这个地方，不到这地方，那就咱往后一倒就上山就对了。九尺山。 이런 산 중에도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구지산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这就是抽石山。 마을을 뒤로 하고 구지산을 향해 오르기 시작한 지 서너 시간쯤 흘렀을까. 차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협곡이 계속됐다. 지도상으로 구지산은 천수시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있다. 취재팀이 천수에서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났다. 위험천만한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길은 고비고비 이어지고 있었다. 그야말로 차 한 대를 돌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좁디 좁은 산길이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 수 있었을까?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빗방울까지 쏟아지기 시작한다. 도저히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물론이고 현지 중국인까지 다급해졌다. 门关上，门关上，孩子。看着后头，看着后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비가 쏟아지는 산속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그대로 발이 묶여버릴지도 모른다. 물어물어 어렵게 찾아온 구지산. 복희 씨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구지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발길을 되돌려야만 한다. 雨一下大，干脆就没治了。这个山上。 哎呀，就这两下子领头了。车速开慢点。哎，你放心，你别操，我操死了。如果拉的咱们别人啥，都无所谓啊。 우리가 이 구지산을 찾은 목적은 그 송나라 초기의 태평어람에 복희는 그 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송 시대 때 나필은 노사에서 복희는 구이에서 태어나서 성기에서 자랐다. 즉 성기는 천수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청나라 때 그 마숙이라는 학자는 역서에서 복희 씨가 이 구이산에서 태어났다, 즉 구지산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대부분의 그 중국의 학자들은 이 복희 씨가 이 서화현 구지산에서 태어나서 성기에서 자랐다 하는 그런 그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 해발이 아마 엄청 높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도 상상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 태평어람에서 최초로 그 복희는 구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견해로는 구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 신시 배달국을 옛날에 그 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구이는 우리 신시 배달국을 얘기한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성기 근처에서 구이를 찾다 보니까 어거지로 구이와 음이 비슷한 이 구지산에 비정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그 복희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5,500년 전 이곳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구지산은 구이의 잘못된 표기인 것일까?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복희 씨가 동이족의 선조라는 기록과 동방에서 멀고 먼 이곳 구지산에서 태어났다는 기록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지 않은가. 먼 길을 달려와 구지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오르지 못하는 학자의 안타까운 만큼이나 과연 구지산이 복희 씨가 태어난 곳인가 하는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깊어만 갔다. 도처에 남아있는 복희 씨의 유적을 찾아 확인하는 작업만이 복희 씨의 정확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취재팀은 천수를 출발해 다시 하남성 낙양시를 향해 긴 장정을 시작했다. 하남성 낙양시 맹진현의 태맹진 뇌하촌 옆에 자리하고 있는 용마부도사. 용마부도사는 인문시조인 복희 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제례 장소이자 하락문화의 하도가 출현한 곳으로 역학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서기 348년에 처음 세워져 역대 전란에 의해 수차례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다는 용마부도사. 한국에서 온 학자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거대한 용마상이다. 등에 하도 문양을 엎고서 하수에서 출몰했다는 바로 그 용마가 눈앞에 펼쳐진다. 복희 씨는 용마의 등에 있던 선모의 모양에 근거하여 하도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를 창조하고 활괴를 그렸다. 하도는 천지의 구성 원리와 사시의 변화 법칙을 흑점과 백점을 통해 숫자로 압축해 그려놓은 그림으로 여기에는 태극과 음양오행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우주의 질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문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이진법도 이 음양의 원리에 기초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낙양포근의 낙수에서 거북이가 지고 나온 형상을 보고 낙서를 그렸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도서관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하도는 현실 세계가 어떠한 질서에 의해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천지창조의 설계도다. 또한 낙서가 만물이 분열하는 상을 담고 있는데 반해 하도는 만물이 통일하는 상을 담고 있어 서로 음양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咱们现在所处的位置呢，就是龙马浮屠寺。那个相传1600多年以前，中国的人文之祖伏羲氏在这地方，在龙马在图河发现那个龙马，根据龙马背上的鬃毛那个图案画了八卦。为了纪念伏羲氏呢，我们就在这地方修建了龙马浮屠寺。 동양 사상의 근본이치인 음양오행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경서 중의 하나인 주역의 근본 원리도 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커다란 건물 전체가 64개의 경문으로 가득 채워진 방을 걷다 보면 복희 씨의 하도가 후대에 남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게 된다. 这个房间的背景很好，有没有复习惯练的内容？有啊，在这边儿。啊，在这地方。古时候呢，伏羲氏部族首领伏羲氏在这地方呢，仰观天象，下看地理，观鸟兽之文，喻地之意。完了以后，在这地方画了八卦，在地方画了八卦，再做八卦，画了八卦，结束了咱们接生祭祀的呢蒙昧时代，教人渔猎、正婚姻、教渔猎、教耕作，结束了蒙昧时代。这地方都有记载。这地方，做八卦。 做八卦。 중국인들은 팔교로서 만물의 생장과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고 혼인 제도와 식생의 방법까지 가르친 복희 씨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오랜 세월을 전해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뜻과 의미를 두고두고 되새기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하도가 갖는 의미와 복희 씨 업적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 용마보도사는 5,500년 역사의 기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시원과 현대를 잇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뒤에 보이는 그림은 하도와 선천팔괴, 즉 복희팔괴를 합성한 그림입니다. 하수에서 용마가 지고 나온 그림을 보고서 태호 복희 씨는 하도를 그리게 되었고 이 하도로부터 팔괴를 그렸으며 또한 문자를 창시했으며 더 나아가서 이 하도로부터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학과 문자와 과학이 이 그림 한 장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도는 인류 문명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희 씨는 하도로서 인류 문명의 시작을 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 업적을 되새긴다. 복희 씨를 봉안한 대전은 몇 년 전 수리를 끝내고 새 단장을 했다. 대전 안 구석구석 복희 씨의 업적을 가늠할 수 있는 흔적들이 놓여 있는데 처음으로 양효와 음효를 그려 하늘의 이치를 열었다는 뜻의 일획개천의 글자가 선명하다. 중국의 역대 저명한 학자와 서예가들이 직접 새겨놓았다는 비명과 시부에서 정갈하게 꾸며놓은 대전 앞마당에서 중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까지도 용마보도사 곳곳에서 5,500년 전 복희 씨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하락 문화의 기원이자 인문시조 복희 씨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용마보도사는 그 자체로서 5,500년의 기록이었다. 취재팀은 하남성에 존재하는 또 다른 복희 씨의 유적을 찾아 낙양시를 떠나 회양현으로 향했다. 회양현은 그 옛날 진이라 불렸던 곳으로 복희 씨가 도부로 정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회양현의 태우능은 사망의 으뜸이 되는 태우 복희 씨의 능묘로서 하남성 회양현의 현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의 18대 명릉 중의 하나로 천하제일묘라고 불리워진다. (1년 365일) 천백객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천하제일묘. 이곳의 복희상은
중국인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큼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태호릉은 독특한 건축 풍경과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군으로 문화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청나라 때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시를 짓고 태호릉의 기상을 노래했다고 한다. 태호릉이 지금의 규모와 풍채를 유지하게 된 유래는 원나라 말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중 명나라를 일으킨 주원장에 관한 일화가 유명하다.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홀로 쫓기던 주원장은 복희씨의 작은 사당에 몸을 숨겨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이후 명나라를 세우고 황제에 등극한 후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 특히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이곳에 와서 친히 제문을 짓고 제사를 지낸 이후 태호릉은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에서는 태호릉을 매우 중요시하여 1996년 중국 국무원에 의해 제4차 국가급 중요 문물 보존 단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 회양현의 태호릉은 중국에 있는 복희릉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태호릉을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사람들이 태호릉을 아끼고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因为太和府仪式是中国人的始祖，所以每年的2月会啊，都有上千万人来这里朝祖。所以这个中国人这为啥要重视这个太和陵，就是这个意思。在淮阳呢，有伏羲庙、伏羲陵，这个伏羲陵规模宏大，在三皇的这个陵庙当中，它是居首位的。 它比炎帝陵、黄帝陵都大得多。至于其他的也有象征性的，但是不大。 회양현 태호릉의 복희상은 이제까지 본 복희상과는 많은 부분이 달랐다. 복희상 양 옆에 서계를 만든 주양씨가 거북을 들고 서 있고 역법을 만든 호영씨가 시초를 들고 서 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복희씨의 머리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뿔이 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태호릉의 복희씨는 중국인들의 색깔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듯했다. 태호릉의 또 다른 특징은 여화상이 따로 모셔져 있다는 점이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화씨는 다산신의 이미지를 물씬 풍겨준다. 한나라 문제 이후 유가가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이때부터 여화는 단독이 아닌 복희씨의 배우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복희씨와 여화씨를 찾아 참배하는 중국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것일까? 중국 현지에 가서 보면은 복희라고 하는 신의 출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희가 어디 출신인가, 동이 계통의 출신인가, 저 북쪽 내몽골 출신인지 아니면 저 남쪽 출신인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현재 중요한 것은 복희라고 하는 신은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희여와 묘회에 오신 분들도 남녀노소가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묘회에 오시는 분들은 노인들만 오는 게 아닐까. 그런 민간신앙인데 와서 그 복희릉에 엎드려서 절하고 복을 빌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나이 드신 분만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보면 남녀노소 다 옵니다. 아주 부츠를 심은 멋진 젊은 여성도 와가지고 막 절을 해요. 그럼 여기 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를 왜 왔습니까? 복희가 누군지 아니? 몰라요. 여화가 누군지 아니? 그것도 잘 모른답니다. 그럼 여기 왜 왔니? 그러면은 인조, 즉 인류의 시조를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왔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영험하다. 우리 가정을 다 평화롭게 잘 살게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는 영험함을 지닌 신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희가 뭐 동이 출신인지 어딘지 그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현재 21세기 중국 사람들은 복희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랜 시간 복희씨는 인류의 시조로 결혼 제도를 만든 문명의 창시자이자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태호릉 역시 복희씨의
선천 8개의 수리 원리에 따라 세워졌으며 역대 중국 제왕의 능묘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것으로 이미 춘추 시대에 그 능이 있었고 한나라 이전에 사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복희 씨가 이곳 하남성 회양연에 도읍을 정했다는 기록은 중국의 고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왕 세기에 따르면 포이 씨는 태오라고 불리며 진, 지금의 하남 회양에 도읍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망 본기는 복희 씨가 이곳 회양의 도읍을 정하여 115년간 제위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해볼 때 복희 씨는 구지산에서 태어나 지금의 감숙성 천수시 성기현에서 자라고 하남성 회양연의 도읍을 정해 그곳에서 인륜명을 창시하는 데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구지산에서 회양까지는 약 1,000km에 이르는 거리다. 실로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 도착한 하남성 회양현. 복희 씨는 왜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이곳에 도읍을 정했을까? 흥미로운 것은 복희 씨의 묘가 중국 전역에 걸쳐 4군데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화북성과 감숙성, 하남성, 산동성에 걸쳐 중국 서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두루 분포하고 있는 복희 이름. 복희 씨가 돌아가신 곳에 대한 의견이 서로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这个到底这个坟墓哪个是真实的啊？你现在没有记载啊，当时没有文字，所以现在好多地方坟墓虽然多啊，都把伏羲东迁以后啊，去过的地方呢，有些就当坟墓了。现在真正大家比较公认的啊，还是河南的淮阳啊。 那个伏羲墓还是比大家公认的啊，所以这个现在都普遍公认伏羲生于天水，卒于这个淮阳啊，也就是万或者叫陈啊，这是得到普遍公认的。这个淮阳这个地方，就陈州啊，淮阳，居那个天下之中啊，因为天下之中也是在我们中国来说，那是文化最发达的地方。 在传说中的伏羲呢，那就是代表一种先进的文化，因此上我们要是找那个伏羲的一些遗迹或者族地啊、生地，我们的这个目光要集中在那个文化最先进的那个地方。这样考虑的话，淮阳那个陈州那个城池啊，那是4000年以前就有，能城池的很早的，在考古学上已经证明了，是这个地区的文化也可见，是很发达的，很发达的。 중국 측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복희 씨는 감숙성 천수 부근에서 태어나 이곳 하남성 회양현으로 이주를 하여 도읍을 하고 많은 문명을 창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록인 환단고기를 보면은 동이족의 주 활동 무대인 산동성 미산현에 복희의 무덤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 측의 기록인 좌전에도 복희 씨의 후손이 산동성 지역에서 널리 분포되어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팀은 복희 씨의 자취가 두루 남아있다고 전해지는 산동성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그중 먼저 찾은 곳은 산동성 가상현에 있는 무량사다. 무량사는 후한 말년 이곳 가상현의 권문세가인 무씨의 사당과 묘지로서 이곳에는 규모가 가장 크고 완벽한 화상석들이 보존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상석의 내용으로는 신화, 전설, 역사 인물, 종교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동성에 있는 무량사에서 취재팀은 문헌 기록에 의존한 자료들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유형의 유적들로 복희 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에 보존되어 있는 화상석에 새겨진 그림들은 후한 시대에 제작된 것들로 당시 사회상을 비롯해
삼황 5제에 관한 화상석들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었다. 취재팀의 시선을 끈 것은 역시 복희 여화상을 그린 화상석이었다. 유려한 솜씨로 장식해놓은 복희 여화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희 씨와 여화 씨의 하반신이 마치 뱀의 꼬리처럼 그려져 서로 꼬여져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대 제왕록 등의 기록을 보면 복희는 사람의 얼굴에 용이나 뱀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반신이 용이나 뱀의 꼬리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길림성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 속에서도 복희 씨와 여화 씨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고구려 고분 속에 그려져 있는 복희 씨와 여화 씨 역시 하반신은 용의 모양을 한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신화 속의 세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신화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 중국 신화 속에서도 보면은 그 뱀의 이미지가 그 불사와 재생과 불멸과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희와 여화의 신이 왜 하필이면 뭐 다른 동물도 많은데 곰꼬리도 아니고 뭐 무슨 뭐 다른 뭐 새의 꼬리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뱀의 꼬리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이 갖고 있는 신화적인 상징성, 그 재생과 불멸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화적 상징성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龙是太昊伏羲族的图腾，因为这个太昊伏羲氏啊，他这个图腾原来是个好像啥图腾，他这个图腾治理的很好，各个图腾都来宾属，所以太昊伏羲是采取各个图腾的特点，你像这个马的头啊、鹿的角啊、鱼的鳞呐、这个凤的尾啊、鹰的爪啊等等，组成了龙图腾。所以的这个各个民族的华夏称为龙的传人。 현대 학자들은 복희 씨를 신화적으로 재생의 의미를 가진 뱀과 용을 상징 토템으로 숭배했던 집단의 수장으로 정의 내린다. 사료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학자들의 학설이 그러하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복희 씨는 인문시조이자 문명시대를 열어준 은혜로운 존재이자 여화 씨와 더불어 인류의 시조가 된 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 문명을 연 복희 씨의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가 그물을 활용했다는 것인데, 그물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짐승과 물고기를 잡고 또 짐승을 잡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가축을 키웠다는 것은 원시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분기점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노사 후기에 보면 복희 씨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소와 말 등의 가축을 길러 희생으로 제공했다고 기록돼 있다. 야생의 짐승을 잡아 길들이고 이를 제사에 올리고 일상에 활용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토대를 만든 복희 씨. 이렇듯 복희 씨는 다방면에서 인류 문명을 창시한 업적을 남겼다. 복희 씨의 신원에 관한 주장은 각 지방마다 엇갈릴지라도 학자들은 복희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복희 씨가 갖는 인문시조로서의 업적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의견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에게 복희 씨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가장 영험한 수호신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은가. 구지산에서 출발한 취재팀의 여정은 어느덧 중국 대륙의 동쪽 산동성 미산현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국의 서쪽 끝 구지산에서 동쪽의 산동선 미산현까지 달려온 이유는 판단 고기에 기술되어 있는 복희묘가 산동성 미산현에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판단 고기에 따르면 인류의 선조 복희 씨의 무덤은
산동성, 어대현, 부산의 남쪽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정사로 25사의 하나인 위서에는 복희씨의 묘가 현재 미사년에 해당하는 고평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분명 산동성 미사년에는 복희 사당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보아왔던 복희묘와는 달리 미사년의 복희묘는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복희상도 천수시의 토속 신앙적인 모습의 복희상이나 회양현의 뿔 달린 황금 복희상과는 달랐다. 복희상 오른편 한쪽은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제까지 본 복희 이름과는 너무나 다른 참혹한 모습에 취재팀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무방비 상태로 제대로 보존조차 되고 있지 않은 복희 사당. 취재팀은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복희 씨의 신원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다. 복희 씨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복희 씨의 성씨에 있다. 일찍이 진나라 황보밀이 정리한 제왕세기에 보면 태우 복희 씨의 성은 풍씨며 판단 고기 태백일사 신씨본기에 보면 복희 씨는 신씨에서 우사의직을 세습하고 진으로 옮겨갔는데 그의 후예들이 풍산에 살아 풍씨로 성을 삼았다 전하고 있다. 伏羲氏自姓为冯，这个姓氏为啥淮阳举行姓氏文化节？就是说中国有姓氏从太后伏羲氏开始的，所以每年要举行一次这个国际性的这个姓氏文化节。所以人们这个开始有了这个姓名以后，才有自己的符号。伏羲的祖先呢，实际上是在追溯到远处，就是在祖国的东南部，山东这一带，在这里呢，伏羲呢的后代都建立一些姓封的这个国家啊，小国。所以啊，就从这里也就开始啊，咱们就传出了一个姓封的这个啊，这在后面的一些历史记载里面都有这方面啊。然后像发了大水以后，向祖国的西北部这个迁徙的时候呢，都这些就都也迁徙过来了。到现在呢，咱们天水的挂特山啊。挂特山住的也有姓封的这个封姓的这样一个人家啊，所以啊，从这里也可以得到这个证明啊。 복희 씨의 업적을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 계속될수록 복희 씨의 신원에 대한 의구심은 늘어갔고 문헌 속에서만 보아왔던 산동성 미사년의 복희묘의 실체도 확인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산동성의 복희묘. 이곳에 복희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산동성 미사년의 복희묘는 복희 씨의 행적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것일까? 복희 씨가 동이민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던 중국의 역사학자 부사녀는 이하동서설이라 하여 동이족은 동쪽에서 화하족은 서쪽에서 기원했다는 학설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복희 씨가 고대 동이족이라는 중국의 문헌을 기초로 한 이론으로 1989년 중국 상해문화 출판사에서 출간한 중국 역대 제왕록에도 복희 씨는 고대의 동이족이라 기록하고 있다. 伏羲是东夷族的酋长，但是他这个族啊，很快就发展广大了。 就是这个全中国的这个各个这个族啊，都来宾属。这个根据各族的图腾台典里，才画出了神奇的这个龙。在这个史书上有这个记载，就是伏羲氏的是东夷族的著名酋长，有这个记载。但是这个具体的，我天水我也到过天水，在淮阳，没有听说过这个当地的有东夷族人呢。 也可能很多民族，你要在这一片嘛，很多都称为东夷族，因为它偏东，都称为东夷族。从那个礼记上来说，伏羲啊是一个
东方的一个神，因此上处于东彝族的可能性很大。现在基本上就是江苏的北部，整个的山东省的东部，还有河北省的东部，沿渤海，沿这个东海的这个海岸线这一带，是东彝族生活的主要地区。有时候还有那个徐呀什么上，都属于东彝族的一支。比如说那个很著名的那个秦人，秦始皇的那个秦族，他就是东彝族的一支。所以这个部族也是相当伟大的。比如说那个商朝的建立者，那个商朝的这个部族就属于东彝族的一支，它的文化也是相当发达的，主要可能以后就反映在那个大汶口文化就是那个海淘的那个文化，就是东彝族的文化。 문헌상에 나타난 복희 씨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의 주장과 환단 고기를 비롯한 몇몇 문헌들에 나타난 관점이 매우 다른 대척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지산에서 비롯된 중국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복희 씨가 동이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백두산에서 태어난 복희 씨는 통산을 거쳐 하남성 회양현의 도읍을 정하여 여러 가지 업적을 펼친 후 산동성 미산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복희 씨의 탄생지를 어디로 풀 것이냐의 문제와 복희 씨의 성씨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복희 씨가 동이족의 조상이라는 진위 여부에 따라 복희 씨의 활동 모델은 중국 측의 주장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 동이족에 대한 해석은 중국은 물론 한국의 학자들조차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몇몇 중국 문헌과 환단 고기를 종합해 볼 때 복희 씨의 활동 모델은 동이족의 활동 모델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伏羲原来在山东那面就有东彝族嘛所以从那面他的祖先从那面迁移过来的，所以迁徙过来的，所以就有东彝族这一种说法伏羲以后东迁了东南迁了，所以现在伏羲的后代遍布祖国的各个地方，比较多的就是河南、山东咱们天水也有这些地方都有。 그렇게 복희 씨에게서 비롯된 후손들은 중국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복희 씨가 중화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동이족의 시조라는 내용과 함께 동이 문화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이 중국 문헌에 기록돼 전해져 오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중국 학자 부산연에 의해 팔계를 만든 태우 복희 씨가 동이민족이며 팔계가 한자의 기본이 되었으니 한자는 동이문화라는 이론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중국 후한 때의 문헌 설문해자의 기록을 보면 동이의 이는 동방 사람을 말하는데 큰 활을 쓰는 동방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 했으니 동이인의 풍속은 어지러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라 전하고 있다. 어쩌면 복희 씨가 동이족인가에 대한 의문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중국인들에게는 중국의 모든 성씨들이 인문시조 복희 씨의 후손이며 복희 씨를 중심으로 중화민족이 하나의 동질성을 가진 단결된 민족이라는 당위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복희 씨에 관한 연구 근거를 중국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상고사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복희 씨는 동이족이고 동이족의 주 활동 무대가 산동성이었으며 후손들이 살았다고 기록한 임, 숙, 수구, 전유 등의 나라가 산동성에 위치하고 있고 복희릉이 이곳에 있다고 기록한 여러 문헌들로 미뤄볼 때 이곳이 진짜 복희릉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신화의 세계를 역사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중화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가
중국에 있음을 증명하려는 작업이다. 신화를 역사로 기술하기 시작한 중국. 여기에 우리가 복희씨를 조명하고 상고사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신화는 신화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역사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아직도 신화는 신화일 뿐이라는 서양의 역사관을 토대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만을 주장하고 있다. 서양에서 말하는 모든 개발한 이론을 가지고서 세계 곳곳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이론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이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 민족의 고대사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이 바탕이라는 역사에서까지, 역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실체를 똑같은 일률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이 기존 학계도 그렇고 우리 제야사 학계도 그렇고 먼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관 이론을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 역사를 해석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역사는 인류의 거울과도 같다. 수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인류의 축적물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큰 보물 창고가 바로 역사다. 역사 속에는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정신 사상이 내재돼 있고 미래를 밝혀줄 대안이 있다. 까마득한 옛날, 5,500년 전 동양 철학을 세우고 나아가 인류 문명의 시원을 이룬 태호 복희씨. 그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태호 복희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동안 제가 복희씨의 유적을 찾아 중국의 곳곳을 답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도처의 유적이 산재해 있었고, 특히 복희씨가 창시한 문명의 자취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복희의 복은 밝다는 뜻이고 희는 해라는 뜻으로 밝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는 이름 그대로 인류 문명의 새벽을 연 진정한 문명의 태양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 태호 복희씨. 5,500년 전 태호 복희씨가 창시한 태극, 음양, 오행, 그리고 8개의 철학과 사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명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인류 문명의 세기를 연 태호 복희씨. 위대한 문명의 창시자 태호 복희씨는 5,500년을 건너 현대인의 삶 속에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 낮과 밤, 남과 여, 그리고 영과 일. 대립과 조화 속에서 만물을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음과 양의 원리는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인류 문명의 태양이신 태호 복희씨가 있다.